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는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4-3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 강의는 추상미술과 끝으로 추상표현주의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자, 4-3 강의로 추상미술을 보겠습니다. 색채와 형태가 대상 세계를 재현하지 않는 비대상적 미술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1910년대에 탄생했던 추상미술은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개척자였던 칸딘스키, 몬드리안, 말레비치 등은 추상미술을 통해 심원적 영적 에너지나 우주의 법칙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1913년경 말레비치는 자신의 기하학적 추상 미술을 절대주의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작품은요, 이렇게 희미하게 그림이 또 있습니다.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자의 구성이라는 흰색 위에 흰색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1918년에 그렸고요. 이 작품은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이라는 작품으로 1928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성격이 다른 추상이죠. 칸딘스키의 최초의 추상화라는 내용으로 1910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1910년에 그림을 그렸네요. 추상 미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의 표현 요소인 색채와 형태가 대상 세계를 재현하는 기능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이 사용된 비대상적인 미술. 그러니까 대상을 보지 않는다, 대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여기 추상 작품에 보면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의 형태는 보이지 않죠. 비대상적 미술이라는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추상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의 형태가 우리 눈에는 일반적인 사물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미술은 1910년에 탄생하였는데 20세기 미술의 가장 중요한 발전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추상미술의 개척자였던 칸딘스키,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최초의 추상화였죠. 종이에 수채 물감으로 석석석석 그림을 그렸네요. 두 번째는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이라는 캔버스 위에 유체로 다듬고 직선적인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자의 구성, 흰색 위에 흰색이라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회화적 요소들로 대상 세계의 형상을 재현하는 대신에 그들이 표상했던 보다 더 심원적 영적 에너지나 우주적 법칙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근원적 본질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추상미술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알프레드 반은 1936년 이들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레비치에 의해 대표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기하학적 추상화입니다. 두 번째는 칸딘스키의 추상화처럼 수학적이기보다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직선적 형태보다는 곡선이 지배적인 유기적 혹은 생물적 형태로 이루어진 추상화를 말합니다. 추상미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탄생한 추상표현주의를 위시하여 유럽의 앵프로메, 서정적 추상 등 다양한 양상으로 세계 미술계를 주도했으며 1950년대 말까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상으로 추상미술을 마치고 유사한 추상표현주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추상 표현주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처럼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에서 전개되었던 미술운동으로 작품의 큰 규모와 기법상의 거친 동작이 특징이고, 이거를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으로 물감을 뿌려 표현하거나 일그러진 형상과 질감으로 격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요, 폴록의 하나 다시 31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요, 큰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는 거죠. 이렇게 몸 동작이, 뿌리는 동작이 보이죠. 그런 동작을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데쿠닝이라는 작품인데, 작가의 작품인데, 여인이라는 내용입니다. 형태를 어떻게 아까는 추상 미술에서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형태를 조금 알아볼 수는 있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는 베이컨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루치안 프로이트에 관한 세 가지 연작이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사물의 형태가 보이는 것처럼, 또는 어떻게 형태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뭔가 사람, 남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상 표현주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표현주의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에서 전개된 미술 운동으로 작품의 큰 규모와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을 강조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는 세계 현대 미술의 중심을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 놓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추상 표현주의라는 용어는요, 1919년에 칸딘스키의 특정 작품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형식적으로는 추상이나 내용적으로는 표현주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추상 경향을 가리키기 위해 추상 표현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46년 뉴요커지의 미술평론가 로버트 코츠에 의해서였습니다. 1950년대 초에는 매우 중요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범주로 분류되는 화가들은 주로 뉴욕에서 활동했으면서 서로 활발히 교류했고 다양한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 그룹은 자동기술법과 직관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표현주의보다는 초현실주의에 가깝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추상 표현주의를 촉발시켰던 직접적인 요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으로 피난했던 유럽의 초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앙드레 브르퉁의 강력하게 지지했던 아실 고르키는 초현실주의와 추상 표현주의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패기 구겐하임이 미국에 설립한 금세계의 미술 갤러리라는, 비록 1942년부터 1947년까지 3년 동안 운영되었지만 추상 표현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의 화가들의 작품은 매우 다양했으며 때로는 추상적이지도 표현주의적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쿠닝의 작품 보이죠?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작품에 보면 약간 추상적이지도 표현주의적이도 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에 폴록의 작품 왼쪽에 보면 하나 다시 31번 캔버스에다가 에나멜 페인팅을 막 뿌린 거예요.
액션 페인팅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로스코의 생면회화처럼 정적이고 사색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극단에서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추상 표현주의 미술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대형 작품을 선호하고 캔버스의 평평한 표면 특성을 강조하며 그림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올 오버 방식으로 캔버스 전체를 채운다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면서 추상 미술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형식주의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예술가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은 하나의 이점이라는 꼬리표 대신에 하나의 그룹 명칭으로서 유욕파, 유욕파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하단의 이단화로서 뉴욕의 추상 표현주의 운동이나 앤 프로멜 등 어떠한 미술 사조에도 가담하지 않고 런던에서 작업한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 보이시죠? 루치안 프로이트에 관한 세 가지 연작이라는 이 내용인데요. 추상도, 구상도 아닌 이후 신표현주의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변형되고 왜곡된 육체, 비명을 지르는 얼굴, 십자가 순환 등의 모티브를 통해 인간의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 근원적인 우울과 고독을 주제로 주로 다루었습니다. 어때요? 조금 추상 표현주의와 좀 거리가 있는 듯 하면서도 이 부류에 속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놀랍네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4-3까지 강의 봤는데요. 어, 힘들게 온라인 강의로 왔네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